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어릴 적에 이 말을 들을 때면 로마라는 나라가 위대하고 힘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처럼 강한 힘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크면서 생각해보니 매우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법은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최소화하고 정해놓은 것이 법이죠. 하지만 그 법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된 가치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 하겠죠. 이렇게 법은 시대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한동일 교수의 로마법 수업입니다. 저자 한동일은 한국인의 최초이며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이며 천주교의 성직자입니다.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은 한국의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로마법을 강의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로마법을 왜 공부하고자 하는 걸까요? 현대에 와서 오래되고 한참 지나버린 로마법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로마법에 담긴 인류의 모습과 오늘날 인류의 모습 사이에 대화를 주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마냥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함축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려운 법조문이 아닌 로마인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을 마주보게 합니다. 로마법 수업을 통해 당시 로마인들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들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도 과거를 통해 배우도록 이끌어주죠.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법 수업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책갈피를 함께 펼쳐보시겠습니다. 혹시 인간의 인격과 개별성을 의미하는 페르소나가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라틴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원래 이 단어는 극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확성기 기능이 있는 배우용 가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단 한 번 공연되는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배우인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는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데요. 인간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목소리, 시선, 표정 등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죠. 한편 법률 용어 페르소나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이 있다는 평등의 가치와 모든 얼굴은 서로 다르다는 개별성의 가치를 결합하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얼굴의 철학을 더욱 심화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마뉴엘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는 얼굴들은 서로가 다른 이들로 향한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재하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현존과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들에 있는 작은 사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보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며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얼굴들끼리 마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동체에는 이상적이지만 과연 개인에게도 마냥 좋은 일일까요? 어쩌면 인간은 자기 얼굴보다 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이 나와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내게는 없는 아름다움과 이상함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사랑이지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질투와 미움이 생깁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증오하고 격리시키죠.
타인의 얼굴을 향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 차별과 폭력이 되고, 나의 얼굴을 향해 이런 잣대를 휘두르면 자아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타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려 거울 속의 내 얼굴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내면까지 정직하게 응시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스스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페르소나는 오랫동안 인생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예술과 철학의 주요한 화두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로마법에서 엄연한 법률 용어의 하나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법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했으리라 짐작하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법은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제는 마치 죽음과 같다고 비유했죠. 노예제는 만민법상의 제도로서 어떤 자가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며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삶을 사는 인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법은 인간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뻔뻔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법과 현실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현실이 법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이 현실을 더 공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아득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고 가혹한 이분법이지만 로마인에게 당신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원조의 사항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당신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라는 질문은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으로 던져졌습니다. 우트룸 세르부스 에스안 리베르, 세르부스네 에스안 리베르, 또는 당신은 자유인이었습니까? 라고 과거형으로 묻기도 했죠. 물론 이 자유인과 노예의 이분법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출신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시민법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연법에선 그렇지 않다. 자연법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는 변치 않는 규범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됐던 실정법의 우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로마법은 엄연히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원칙과 이상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현실의 규약들이죠. 로마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법률은 평등의 자연법이 아닌 인간의 부조리와 모순까지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실정법이었습니다. 결국 대전제로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평등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자유인에 국한돼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는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인격이기 전에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매매와 증여, 상속과 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느꼈고 노예는 자기 자신의 열등함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마 사회는 노예는 우연히 운이 나빠서 후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설명하는데 이 우열의 논리는 거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자유인과 노예의 실상을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어서 화가 치미나요?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로마 시대와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인 신분제만 없다 뿐이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조건과 양상은 어떤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라고 대놓고 묻거나 신원을 조회하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지금도 사람을 가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당신은 전임 교수인가 시간 강사인가? 당신은 서울 캠퍼스 학생인가 지방 캠퍼스 학생인가? 오늘날의 사회는 얼핏 평등하고 자유롭고 자기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그렇게 보일 뿐 현실은 뼈저리게 불평등하고 약자는 끊임없이 강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들이 미약하게나마 움켜쥐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저항과 울분의 목소리를 토해내면 그 소리는 이내 더 큰 권력에 묻혀버리지요. 여성, 소수자, 장애인, 빈자들이 지금도 머리에 피가 맺히도록 두드리고 있는 저마다의 유리천장은 또 얼마나 강고합니까? 로마법에서 인간을 페르소나 이외에도 호모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호모, 인간이라는 말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을 나타내는 호모라는 단어가 로마에서 노예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호모의 복수 호미네스는 집단적으로 황실 관료나 고급 관료에게 종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호모가 페르소나를 잃고 집단에 종속되어 그저 무수한 복수 가운데 하나로서 대세와 신분제의 늪에 안주해버리면 저절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거듭 묻습니다. 페르소나를 가진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호미네스 중 하나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진정 자유인인가? 아니면 스스로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인가? 이 수많은 제약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 인간. 참으로 신비하고 모순된 개념이요.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왔어도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문명이 발전하기 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신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이 질문은 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출신, 학벌, 가정의 경제 수준 등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갑과 을 같은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신분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와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를 나누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도 하죠. 분명 우리는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 호모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호모라는 단어가 로마에서는 노예들에게 사용된 말이기도 하다. 호모의 복수 호미네스는 관료들의 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개별성을 잃고 집단에 종속되어 대세와 신분제의 늪에 안주해버리면 저절로 노예로 전락한다. 개별성을 잃고 집단에 종속되어 대세와 신분제의 늪에 안주하는 인간은
개별의 성숙한 인간이 아닌 인간의 복수, 호미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위험성이죠. 누구든 성숙한 개별성을 지니지 않고 집단에 종속되어 대세를 따르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학벌이나 돈이나 직위가 각자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은 그 주인에게 지배당하는 노예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스스로 깨어서 개별성을 지닌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게 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출생부터 남다르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흙수저 태생이라고 하더라도 성숙한 인간이 된다면 그는 자유인일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차이를 차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